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행복을 본능적으로 숨겨본 적 없으신가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축하해 줄 거라 믿었던 친구의 표정이 아주 찰나의 순간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삽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내 성취를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질투의 그림자가 어김없이 드리워집니다. 너 참 잘됐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 같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때, 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너덜너덜해지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러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따져 묻고 싶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처절하게 추락했던 인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하고도 서늘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정조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젊은 시절부터 패족이 되어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정적들의 질투와 모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밥 먹듯이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 속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불멸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파란만장한 삶과 철학을 통해 사람의 질투에 대처하는 4가지 절대 원칙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질투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결핍임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둘째, 말을 줄이고 고독을 즐기며 함부로 나의 패를 보이지 않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셋째, 비난할 시간에 압도적인 실력을 쌓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승부수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진정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다산의 유배지인 강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양에서 쫓겨나 낯선 땅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했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최측근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밥 한 끼 구걸하기 힘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이 마치 소나기처럼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가 묵을 곳이 없어 주막의 뒷방, 창고 같은 좁은 방에 짐을 풀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와 화병으로 피를 토하고 쓰러졌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산은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냈을까요?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 어떻게 그 시간을 위대한 승리의 기록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단단한 마음의 갑옷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입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질투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예상보다 잘 풀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서는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것 같지만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여러분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뒷담화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원래 윗사람한테 아부를 잘하잖아.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오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며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비방도 함께 높아지는 법이다. 그것은 마치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림자를 없애려고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질투라는 그림자는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다사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해가 뜨면 만물은 저절로 밝아지는 법이다. 이 말은 단순히 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냉철한 분석입니다. 질투는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불안이 나라는 대상을 통해 투사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그들의 어두운 내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고 칩시다. 다들 사는 게 힘들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간적으로 흐르는 정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축하해라는 말의 톤이 미묘하게 낮아지고 눈빛은 흔들리며 화제는 금세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찝찝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잘난 체를 했나?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 하지만 다산의 지혜를 빌리자면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행복을 보며 자신의 불행을 확인했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질투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일종의 자연현상입니다. 길을 가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그만이지 하늘을 향해 왜 나한테만 비를 뿌리냐고 고함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저 사람의 마음속에 비가 내리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마음 밭이 지금 가뭄이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세상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마음가짐, 즉 객관화의 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말을 아끼고 고독을 무기 삼아라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립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내 진심은 이래.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며 구구절절 설명하려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미 질투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해명은 그저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며 오히려 또 다른 말꼬리를 잡히는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이 침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인배들과 시비를 가리지 마라. 그들과 싸우는 것은 마치 진흙탕에서 개와 싸우는 것과 같아서 이기더라도 내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 귀는 닫고 입은 무겁게 하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SNS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라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게시물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비교의 고통을 주고 결국에는 나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화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합시다. 기쁜 마음에 동료들에게 그 과정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의도는 정보를 공유하고 기쁨을 나누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산이 그토록 강조한 신독의 자세입니다. 신독이란 원래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삼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간관계의 처세로 확장하면 나의 성취와 기쁨을 굳이 남에게 떠벌리지 않고 홀로 음미하며 내실을 다지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밖으로 내뱉어 휘발시키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안으로 갈무리하여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십시오. 강진 유배 시절 초기, 다산은 주막의 좁은 방 사이제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밖에서 욕을 하든 아이들이 돌을 던지든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우리 집안은 훌륭하다라고 호소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큰 비웃음만 샀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입을 닫고 오로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데 집중했습니다. 침묵은 질투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화내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갈 때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무시당하는 건가? 하며 스스로의 열등감에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이 시끄러울수록 입을 닫으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줍니다. 알아주지 않을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십시오. 태풍이 불 때 나무가 할 일은 바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를 꽉 붙잡고 버티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비난을 반박하지 말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생산적인 복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보다 더 고귀한 인격과 더 뛰어난 학식을 갖추는 것이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욕을 하면 나도 욕으로, 상대가 무시를 하면 나도 무시로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수들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패종망한 가문이라 부르며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편지 한 장, 상소문 한 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미친 듯이 몰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술입니다. 그가 만약 자신을 미워하는 정적들을 생각하며 밤마다 술을 마시고 한탄만 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위대한 다산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노를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세상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괴롭힙니다. 동료들이 은근히 나를 따돌립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싸우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가장 통쾌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실력이 어설플 때는 질투를 받지만 실력이 압도적이면 질투는 경외감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 질투하지만 그 격차가 아득하게 벌어지면 질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의 힘입니다. 다사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패족이라는 핑계를 대지 마라. 오히려 패족이기에 벼슬길에 나갈 수 없으니 공부하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 이 얼마나 무서운 긍정입니까? 모든 상황을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 태도.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험담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책을 한 자 더 읽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그들이 술자리에서 남을 씹으며 인생을 허비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십시오. 시간은 정직합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그들과 여러분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의 질투 섞인 비난은 여러분의 발밑을 스쳐가는 먼지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억울함은 여러분이 더 높이 튀어오르기 위한 도움닫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입이 아니라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잃지 않는 어른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저급하게 나올 때 같이 진흙탕에 구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어떻게 품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다사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눈빛을 존엄하게 하여 사람들이 바라보면 엄숙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잘 차려입고 겉모습만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단단함이 밖으로 배어나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사는 그 덥고 습한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도 항상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관리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을 멸시하는 아전들에게도 항상 예의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격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상대가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레기통을 걷어차면 내 발만 더러워지고 내 발만 아픕니다. 쓰레기통은 그냥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이 대놓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비꼬는 말투로 신경을 긁습니다. 이때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면 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대신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여유 있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섞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처하면 상대는 맥이 빠집니다. 자신의 독화살이 허공을 가르는 것을 보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노여움을 참는 것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마라. 품위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나는 너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는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를 깎아내리려 해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알고 내가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면 주변의 소음은
그저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품위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그 어떤 날카로운 비난의 창도 단단한 품위의 갑옷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사람들의 질투에 대처하는 4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 4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첫째, 질투는 상대의 결핍에서 나오는 자연현상임을 꿰뚫어 보십시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절대 내 탓을 하지 마십시오. 둘째, 침묵과 고독으로 나를 지키십시오. 행복과 성취는 밖으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갈무리하여 내실을 다지는 재료입니다. 셋째, 비난에 대응할 시간에 실력을 키우십시오. 압도적인 성과는 모든 잡음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승부수입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마십시오.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고 고귀한 태도로 여러분의 격을 증명하십시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끝내고 다산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비난하고 질투하고 모함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져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자신을 갈고 닦았던 정약용 선생님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며 이렇게 큰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질투와 시기가 견디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한 척 다가와서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의 호흡으로 보면 그것은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산처럼 자신만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질투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런 성취도 없는 사람은 누구의 질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질투를 훈장처럼 여기십시오. 아, 내가 지금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묵묵히 견뎌온 당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눈부신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의 뜨거운 지혜가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에 작은 연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혜를 길어올리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